박현수 씨, 오늘도 30kg 자루 20개는 나르셔야 합니다. 새벽 5시 회령하역장의 공기는 차가웠고 감독관의 목소리는 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허리를 굽혔고 거친 마대 자루를 어깨에 올렸습니다. 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버티는 것뿐이었습니다. 회령은 겨울이 길었고 희망은 더 짧았습니다. 아내는 3년 전 시장 단속에 끌려간 뒤 소식이 끊겼고 10살 난 아들 민준이는 영양실조로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쌀 한 대 구하는 일도 약 한 봉지 얻는 일도 모두 투쟁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밥 있어요? 민준이가 창백한 얼굴로 물었을 때 나는 주머니 속 구겨진 배급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번 달 배급은 이미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아버지가 뭐라도 구해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구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아들 앞에서만큼은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인민반 책임자였습니다. 박현수 동무, 이 집은 이번 달 말까지 비우셔야 합니다. 수용소 재건 사업구역에 포함됐습니다. 예,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건 동무가 알아서 해결하셔야죠. 차가운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돌아섰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집마저 빼앗긴다. 더 이상 버틸 곳이 없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그날 밤 민준이가 잠든 뒤 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이는 두만강 너머의 불빛들. 저곳엔 다른 세상이 있을까? 저곳에선 아들에게 밥을 먹일 수 있을까? 이곳을 떠나야 한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결심한 뒤 나흘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를 이웃집에 맡기고 나는 혹한의 밤을 기다렸습니다. 영하 20도, 두만강의 얼음이 가장 단단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형님, 정말 가시는 겁니까? 걸리면 끝입니다. 마을 어귀에서 작별 인사를 건넨 친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돌아갈 곳은 이미 없었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강변은 침묵에 잠겼고 나는 조심스럽게 얼음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밑에서 얼음이 삐걱거렸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 순찰대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내 등을 쫓아왔고 나는 본능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위에서 달리는 건 미친 짓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쏜다. 서지 않으면 쏜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귓가를 스치는 총알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고 그 순간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카드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나는 강물 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차가움이 온몸을 휘감았고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물속에서 팔다리를 휘저었지만 어디가 미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습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의식이 흐려지며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떴을 때 나는 낯선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창고였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깨어났군요. 낯선 남자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보이는 그는 중국어를 섞어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운이 좋았어요. 강하류에서 건져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얼어 죽었을 겁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두만강 건너편. 중국. 나는 살아서 강을 건넌 것입니다. 그러나 안도보다 먼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공안에게 신고하실 겁니까?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런 일 안 합니다. 하지만 여긴 안전하지 않아요. 사흘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그는 브로커였습니다. 탈북자들을 돕는 비공식 조력자. 이 낯선 땅에서 나는 생존의 새로운 룰을 배워야 했습니다. 위험했지만 이곳은 살아남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중국의 거리는 회령과 전혀 달랐습니다. 네온사인이 밤을 밝혔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걸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이 자유는 허상이었습니다. 공안의 시선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고 한순간의 방심이 곧 체포를 의미했습니다. 나를 구한 브로커 리청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현수 씨,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3가지만 기억하세요. 눈에 띄지 말 것, 중국어를 빨리 배울 것, 그리고 절대 경찰을 믿지 말 것.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리청의 조직은 단순한 미립국 안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읽고 공포를 다스리며 때로는 목숨을 걸고 경계를 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내게 기본 중국어 몇 마디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봐야 합니다. 누굴 믿을지, 언제 숨을지, 그게 생사를 가릅니다. 이틀 뒤 첫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창고에 숨어있던 모녀를 안전가옥까지 이동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50대였고 딸은 20살 남짓했습니다. 2사람 모두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저희를 정말 안전하게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당신들도 갈 수 있습니다. 제 말만 따라오세요. 밤 10시, 우리는 뒷골목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나는 앞장서서 골목 구석구석을 살폈고 사람의 발소리, 차량의 움직임, 심지어 개 짖는 소리까지 귀 기울였습니다.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언제 멈춰야 하고 언제 달려야 하는지. 모퉁이를 돌 때 순찰차가 보였습니다. 나는 즉시 2사람을 건물 그늘로 끌어당겼고 숨을 죽였습니다.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몇 분이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차가 사라지자 나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빨리, 지금입니다. 우리는 안전가옥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모녀는 울음을 터뜨렸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사람을 옮기는 게 아니다. 누군가의 목숨을, 희망을 나르는 일이다. 리청이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현수 씨, 당신 이쪽에 재능 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선 무언가가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나자 나는 리청의 오른팔이 되어 있었습니다. 12명을 안전하게 이동시켰고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조직 내에서
내 이름이 조용히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었습니다. 현수를 데려와 조직의 두목 강철수가 나를 부른 건 어느 찬바람 부는 밤이었습니다. 40대 후반의 그는 날카로운 눈매와 차가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는 소파에 기대앉아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앉아. 나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철수는 한동안 나를 관찰하듯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현수, 자네 요즘 일 잘한다더군. 리청이 칭찬이 자자해.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야. 그가 담배를 제 떠리에 비볐습니다. 자네 돈 안 받고 사람 도와준 적 있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지난주 일이 떠올랐습니다. 병든 노인을 안전가옥까지 데려다 주며 돈을 받지 않았던 일. 그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노인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철수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현수, 공짜로 돕는 건 병이야. 이 바닥에서 돈이 안 되면 안 움직이는 게 룰이야. 자선 사업하려고 목숨 거는 게 아니잖아. 하지만은 없어.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자네가 공짜로 한 명 도우면 다른 놈들도 돈 안 내려하지. 그럼 조직이 무너져. 이해하나?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배고픈 아이, 아픈 노인을 외면하라는 게 어떻게 룰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대답이 없군. 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수, 자네는 착해. 근데 이 바닥에서 착한 건 약점이야. 언젠가 자네 그 착함 때문에 죽을 거야. 그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음부턴 무조건 돈 받아. 안 그러면 자네 손으로 일 못하게 만들 거야.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돈이 안 되면 사람을 버리라고?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이 조직의 정점이었고 내가 그를 거스르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철수의 경고 이후 나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 무언가는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가장 힘든 임무가 들어왔습니다. 탈북 가족 3명을 중국에서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태우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7살 난 딸. 위험천만한 루트였고 성공률은 절반이 채 안 됐습니다. 리청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수 씨, 이건 아무나 못 맞습니다. 한 달은 걸릴 겁니다. 괜찮겠습니까? 해보겠습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인준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출발은 새벽 3시였습니다. 우리는 화물차 짐칸에 숨어 국경을 넘었고 숨막히는 검문을 4차례나 통과했습니다. 어린 딸이 울음을 참지 못할 때마다 나는 조용히 사탕을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더. 라오스 정글을 지날 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진흙탕 길을 걷는 동안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탈진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 때문에 다들.
일어나세요. 나는 그의 팔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가 다 헛수고입니다. 일어나세요. 그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태국 국경 마을에 도착했을 땐 모두 만신창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사관 지원을 만나는 순간 가족은 그제야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내 손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몰랐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공항에서 그들을 배웅하며 아이가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점점 멀어지는 걸 보며 나는 생전 처음 느꼈습니다. 나는 도망자가 아니다. 누군가의 길이 되고 있다. 그날 밤 호텔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아빠는 여기서 사람들을 돕고 있단다. 너한테 미안하지만 이 일을 멈출 수가 없구나. 가슴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명감이었습니다. 이 길을 계속 걷겠다고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사명감만으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한국행 가족을 성공적으로 보낸 뒤 나는 또다시 돈을 받지 않고 2명을 도왔습니다. 임신한 여성과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고 나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현수가 또 공짜로 일했대. 철수 형님이 가만 안 둘 거야. 일주일 뒤 철수가 다시 나를 불렀습니다. 이번엔 사무실이 아니라 외진 창고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철수 뒤로 건장한 남자 셋이 서 있었습니다. 철수는 담배를 피우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현수, 내가 경고 안 했나? 형님, 그 사람들은 닥쳐. 그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가라앉았습니다. 자네 때문에 조직, 체계가 흔들리고 있어. 돈 안 내도 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수익이 반 토막 났어. 하지만 그들은 정말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선 사업가라도 된 것처럼 착한 척하는 거야? 철수가 담배를 바닥에 던지며 다가왔습니다. 현수, 난 자네한테 기회를 줬어. 근데 자네가 날 우습게 본 거야. 그가 손짓하자 뒤에 서 있던 남자들이 움직였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형님, 제발. 이제 선택해. 조직 룰을 따르거나 아니면 여기서 영영 사라지거나.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리청이었습니다. 철수, 잠깐만. 리청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공안이 움직이고 있어. 누군가 우리 조직을 신고했어. 지금 당장 흩어져야 해. 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나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현수, 이건 자네 탓이야. 자네가 공짜로 도운 놈들 중 하나가 배신한 거야. 아닙니다. 제가 도운 사람들은 시끄러. 철수가 내 멱살을 잡아 끌었습니다. 자네 신분 공안에 넘긴다. 직접 손은 안 더럽히지. 중국 경찰이 알아서 처리하겠지. 그는 나를 밀쳐냈고 나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리청이 다급하게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현수 씨, 지금 당장 떠나야 합니다. 공안이 10분 안에 올 겁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철수의 차가운 눈빛이 등 뒤에서 느껴졌습니다.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중국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나 스스로 한국행을 택하는 것. 그날 밤 나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도와야 할 사람들을 두고 떠난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환한 조명, 깨끗한 바닥, 자유롭게 웃으며 걷는 사람들. 이곳이 정말 같은 땅 위의 나라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엔 평화가 아니라 공허함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어, 문화, 법률. 모든 게 낯설었지만 가장 어려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중국의 창고가 보였고 좁은 산길을 걷던 사람들의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숨죽이던 아이들의 목소리, 공안을 피해 달리던 그 밤들,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같은 방을 쓰던 탈북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식은땀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꿈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한 뒤 나는 인도주의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탈북민 정착 지원 상담사. 내가 겪었던 일들이 누군가를 돕는 데 쓰일 수 있었습니다. 박현수 선생님, 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5살 청년이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천천히 가면 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곳은 당신을 기다려줄 겁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 안에선 의문이 꿈틀거렸습니다. 나는 정말 이곳에 적응한 건가? 아니면 또다시 도망친 건가? 밤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에 남겨둔 사람들, 아직도 두만강을 건너려는 이들, 그리고 얘가 끝내 데려오지 못한 민준이. 아빠, 어디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북에 민준이를 두고 왔습니다. 언젠가 다시 데려오겠다고 다짐했지만 그게 가능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상담실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70대 할머니였는데 내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시죠? 예, 저를 아십니까? 3년 전 중국에서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병든 저를 안전가옥까지.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철수에게 경고받았던 바로 그 일. 돈을 받지 않고 도왔던 노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겐 내가 기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3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여전히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가슴속 한편엔 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민준이, 그리고 중국에 남겨둔 사람들. 어느 봄날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목소리가 낯익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그곳엔 5년 전
내가 한국까지 데려온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이제 12살이 된 딸. 기억하십니까? 저희를 라오스까지, 태국까지 데려다 주셨잖아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한 걸음 다가와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진작 포기했을 겁니다. 선생님은 저희 생명의 은인입니다. 딸이 수줍게 편지 한 통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께 꼭 드리고 싶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서툰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어요. 꿈은 의사예요.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선생님처럼요.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가족이 돌아간 뒤 나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고 벚꽃이 피 흩날렸습니다. 그동안 나를 짓눌렀던 죄책감이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나는 도망자가 아니었다. 누군가에겐 내가 길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오랜만에 민준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민준아, 아빠는 내가 보고 싶구나. 언젠가 꼭 너를 데려올 거야.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렴. 아빠는 여기서 사람들을 돕고 있단다.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야. 편지를 접으며 나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길을 계속 걷겠다고. 다음 날 상담실에 새로운 탈북민이 찾아왔습니다. 50대 남성이었고 그의 눈빛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면 됩니다. 이곳은 당신을 기다려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의 길이 될 겁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퇴근길 거리를 걷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하늘 너머 어딘가에 민준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강을 건너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더 이상 자신을 도망자라 부지 않습니다. 도망치던 내가 누군가에겐 길이었습니다. 그걸로 됐습니다.